자 이제 사실 중학 수준에서는 안 배울 만한 작품인데 상당히 유명한 작품이고 해서 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 이런 데도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문학 작품의 심미적 체험 있잖아. 요 심미적 체험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외부 작품이 좀 많이 나옵니다. 정빈아 자리 옮기라니까. 이렇게 농담한 거 아니에요. 자리 옮겨. 옆으로 기대지 마. 자리 옮겨. 자 그래서요 이 일단은 심미적 체험에서요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다른 매체들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 아니면 영상 자료 있죠. 그런 건 아니면 다큐멘터리 광고 또는 노래 가사까지 인용이 많이 됩니다. 특히 노래 가사를 진짜 많이 인용해요. 그래서 특히 막 아이유의 노래 가사 이런 거 있잖아. 서정적인 노래들 있죠. 이런 노래 가사들 이렇게 그 외부 지문으로 가져와가지고 이제 노래 가사랑 시나 또는 이제 이런 걸 연결시켜서 심리적 체험, 어떤 심리적 체험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서 어떤 정서를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쌤이 생각할 때 만약에 노래가 외부 지문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일 이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건 여전히 이제 아이유의 노래. 아이유의 노래는 사실은 서정적인 작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거를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하기는 다루긴 다룰 거야. 근데 이제 뭐 알고 있으면 되고 보통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쌤이 개인적으로 이번에 또 생각하고 있는 만약에 노래를 이제 이 단원에서 프린트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그 한강 작가가 저기 노벨상 받고 나서 우리나라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이번에 받았죠.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그 인터뷰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되게 감명 깊게 들었던 노래 중에 그 악동 뮤지션의 그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만약에 그 노래가 나온다면은 그 노래를 왠지 이번에 시험에 좀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그 인터뷰는 웬만하면 다 봤을 거거든. 군침을 흘리고 있지 않을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까지 이제 시험이 된다고요? 노래가 시험에 나온 경우 너무 많았어. 이 단원 관련해가지고 심리적 체험 관련해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노래 가사를 엄청 많이 내요. 노래 가사는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러분들 그 시랑 연결해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그렇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뭐 수업 끝나고 잠깐 시간 남으면은 그 노래 가사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작품 두 개부터 한번 먼저 봅시다. 자 여기서 아까 쌤이 얘기했어요. 좀 어렵습니다. 이제 요건 이제 중학 수준을 넘어가는 거야. 자 넘어가는 건데 자 잘 들어보세요. 이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는 시를 지을 때 이 실존주의 철학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이제 대상의 본질을 알아주는 행위로서 시 작품 안에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행위를 넣었습니다. 맞죠? 자, 이름을 부른다를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요. 이름을 부르다 또는 이름을 밝히다가 뭐냐면 명명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부르는 건요. 이름을 부르거나 이름을 짓거나 이름을 밝히는 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대상의 본질을 알아주는 행위일 수도 있어. 내가 몰랐는데 그냥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김민규라는 사람이야. 자 그럼 이 사람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주는 행위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서 또 보자면 이름 짓는 행위가 그 존재를 제한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자,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이 명명이라고 하는 행위가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대상의 잘 안 보인다. 이라고 하는 행위가 대상의 본질을 파악해주는 행위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또 하나의 의미는요. 대상의 존재를 실존을 제한하거나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잘 보세요. 이거는 이제 다른 철학자 이야기입니다. 레비나스라는 철학자인데 이 레비나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타인은 무한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걸 타인의 무한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게 타인의 무한성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어떤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정육면체가 있어요. 자, 이 정육면체는요, 우리가 아무리 한 번에 많이 보려고 해도 한 번에 볼 수 있는 면이 제한됩니다. 한 번에 최대 몇 개까지 볼 수 있어? 3개. 3개까지가 최대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정육면체는 어떻게 그려요? 보이는 면은 실선으로 그리고 안 보이는 면은 점선으로 그리잖아. 이해돼요? 우리는 어떤 정육면체를 보려고 하면요, 아무리 많이 보려고 해도 한 번에 3개의 면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3개의 면은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어. 한 번에. 맞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내면, 이 사람의 본질을 아는 데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다 파악할 수 있어? 없어. 맞지? 이때까지 내가 10년 동안 이 사람을 알았다 하더라도 10년 동안 알았어도 모르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모르는 게 티끌만큼만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티끌만큼이 얼만큼인지 우리 알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맞지? 우리는 그 대상을 다 안다라고 표현할 때, 이 다 알 때 타인을 일단 기본적으로 모르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안다고 생각하잖아. 그치? 근데 그 모르는 부분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왜냐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맞지? 가족도 마찬가지야. 타인은 다 그래.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타인을 내가 요만큼 모른다 하더라도 그 요만큼이 얼만큼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이 레비나스라는 철학자는 무한으로 표현했어요. 왜? 알 수 없기 때문에 무한이야. 우리 양자역학 하잖아. 그치? 그 양자역학에서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 무한이야. 자,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인은 늘 무한한 존재로 바라봐야지 이 타인을 타인으로서 내가 인정하면서 이 관계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타인의 무한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철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제 전체성이 생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주의라고 하는 건 이제 독재죠. 독재자가 되는 거죠. 독재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독재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히틀러를 연구하면서 이제 나온 철학이거든요. 히틀러의 머릿속은 이럴 것이다. 나는 너의 마음속을 싹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유대인들 내가 전부 다 알고 있어. 유대인들은 이런 인간들이고 족속들이야. 그러니까 이 독일인들 내 말 들으십시오. 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타인의 무한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독재가 생긴다, 전체주의가 생긴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그 사람의 철학인데, 자, 그러면 타인을 다 안다라고 얘기할 때, 또는 타인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또는 어떤 존재를 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인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름 짓기야. 왜 그러냐면, 자, 이 책상이 있어요. 이 책상이 있는데 이 책상이 이름이 없다고 생각해봐봐. 책상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없어. 그러면 매번 말할 때마다 어떻게 얘기해야 돼? 다리는 이렇게 생겼고 상판은 이렇게 생겼고 이럴 때 쓰고 맨날 그렇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설명하기 싫으니까 우리는 이름이라는 걸 붙였어. 책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건은 사실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도 몰라. 자,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처음 봤어. 오늘 처음 봤는데 100명의 사람들이 나보고 이거를 책상이라고 불렀어. 그럼 나는 이걸 뭐라고 쓰겠어? 책상이라고 쓰겠지. 근데 또 어느 방에 갔더니 100명의 사람들이 내보고 이거를 의자라고 불러. 그럼 나는 뭐 하겠어? 여기 위에 앉겠지. 자, 이 물건이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나는 알 수 없는데 사람들이 책상이라고 하면 책상 같은 의도로 쓰고요. 의자라고 하면 의자 같은 의도로 써. 맞지? 그러면 얘는 나에게 뭐 때문에 이런 물건으로 쓰이느냐라고 했을 때 이 이름 때문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물건이 원래 뭐였냐면 만들어지다만 사다리였어. 예를 들어서. 근데 사람들이 이름을 그렇게 지으니까 얘의 본질도 모르고 그렇게 썼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이름 짓기의 오류와 같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명명이라고 하는 건 대상의 본질을 알아주는 행위일 수도 있지만 대상의 무한성을 제한시켜주는 행위일 수도 있어. 또는 대상을 왜곡할 수 있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자, 기억납니까? 우리는 인상 쓰지 마. 자, 어떤
이런 물건이 있을 때요. 야, 이런 물건이 있어. 이 물건이 있어. 이 물건은 우리는 칠판이라고 불러. 근데 영어에서 뭐라고 불러? 보드라고 불러. 왜 다른데?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언어와 필연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바로 뭐였어? 언어의 자율성이었잖아.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대상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랑 필연적이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름 짓는 행위가 때로는 왜곡일 수도 있는 거야.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자, 그래서 이 시는 뭐냐면 이름 짓는 행위가 어쩌면 왜곡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기 적혀 있습니다. 참신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작품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작품은 또 형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자,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를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보느냐? 명령행위라고 보는 거야. 그는 다만 왜곡될 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령행위를 통해서 뭐가 된다? 대상이 왜곡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곡된다. 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름 불려진다라고 하는 게 다 뭐가 된다? 왜곡된다 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보는 거야. 자,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이름이 있어. 그치? 자, 이 이름이요, 나의 본질을 얘기해 주기도 하지만 괜히 이 이름이 날 가두기도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나를 가두는 역할도 한단 말이야. 이름이라고 하는 게. 자, 우리 어떤 대상을 지칭해서 부를 때 이런 거 있잖아. 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있다고 칩시다. 이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어떨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누구누구의 어머니라고 불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누구누구의 아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맞죠? 그렇게 어떻게 불리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들과 그 이미지는 한정되는 거야. 누구 어머님이라고 하는 순간 이 여자는 걸어다닐 때, 어떤 여성은 걸어다닐 때 누구 어머님이라고 하는 순간 한 번 아이를 낳았던 사람이구나, 또는 한 번 결혼했던 사람이구나, 또는 결혼한 사람이구나라는 이미지가 씌워져 버리는 거야. 그렇게 불리기 전까지는 그런 거 몰랐는데, 안 보여졌는데. 맞지?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곧 나에게로 와서 부른 대로 모습을 바꾸었다. 그 말입니다. 자, 내가 이 사람, 어떤 한 여성을요, 누구누구의 엄마라고 부르거나 누구누구의 부인으로 부르거나 또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대로 부르거나에 따라서 대상의 모습이 바뀐다는 거야. 이미지가 바뀐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그 행위를 여기 이 시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왜곡이라고 표현했어. 왜곡. 자, 그래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풀, 꽃, 시메트, 담배꽁초, 아스피린 등등등등등등등 이 되었대요. 자, 잘 보세요. 풀, 꽃, 시멘트, 길, 담배꽁초, 아스피린, 아달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이름 지어지지 않은 상태인 거야. 이 보통 명사야. 집합이야. 그런데 금잔화, 작약, 포인세티아, 개박풀, 인동 이런 거 뭐냐? 얘네들의 이름인 거야. 풀은 풀인데 금잔화, 꽃은 꽃인데 작약. 자, 이렇게 되는 순간 얘는 이미지가 정해져 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뭐냐? 명명전이야.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은 뭐냐? 이름이 불렸잖아. 금잔화, 작약 이렇게. 그래서 명명 이후야. 자, 그럼 잘 보세요. 명명 이후에 있는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본질이 드러난 애들일까? 본질이 왜곡된 아이들일까? 시 속에서 본질이 왜곡된 아이들이겠죠. 왜? 이 시 속에서는 이름 부르는 행위가 뭐라고 했는데? 왜곡이라고 했잖아. 맞죠, 정빈아? 자, 그래서 보통 명사나 수명사가 아닌 의미의 틀을 만들었다. 자, 이 의미의 틀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명명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자, 그리고 여기에 진술 또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 명명하고 싶어 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름 짓기를 좋아해 이 말이지. 맞죠? 그래서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명명행위는 서로 간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
자, 그리고 그는 그대로 의미의 틀이 완성되면, 의미의 틀이 완성된다라는 건 뭐야? 내가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 존재가 그 틀 안에 갇혀버리는 걸 말하는 거야. 맞죠? 자, 그럼 의미의 틀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긍정적인 의미야, 부정적인 의미야? 이름을 지으면 왜곡된다며. 부정적인 의미지. 맞죠? 자, 그래서 다시 다른 모습으로 다시 다른 모습이 될 그 순간, 그리고 기다림, 그것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잘 들어보세요. 정민아, 어떤 이름을 지었어. 그래서 얘가 그 이름으로 불렸어. 불리면 얘는 한정돼 버렸어. 의미의 틀이. 맞지? 자, 의미의 틀이 한정되어 버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 전까지 그 대상은 그 이름에 갇혀버리는 거야. 맞죠? 자, 그럼 그 이름에 갇혀버리니까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기다림이라고 표현했어. 다른 대상으로 불릴 기다림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어머니야. 누군가의 어머니인데 너의 어머니야? 너의 어머니인데 그래서 그냥 누구누구 어머님이라고 불렸어 평소에. 그런데 너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 누구누구 할머님이 또 될 거 아니야.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죠. 맞지? 그러니까 누구누구 어머님이라는 이름이 지어지면서 벌써 의미의 틀에 갇혀버렸어. 의미의 틀에 갇혀버렸는데 이 의미의 틀에 갇혀버린 게 또 기다린 행위도 되는 거야. 왜? 그 다음 의미의 틀이 갖춰지기 전까지의 기다림이 되는 거지. 그래서 너가 아이를 낳고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누구 할머님이라고 하면 또 다른 의미의 틀이 생겨버리겠지. 맞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어렵죠? 근데 이 철학이 참 재밌습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이. 그래서 요거까지 좀 보면은 재미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 봤고요. 참!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프린트 나눠준 정빈아! 이 팔 내리세요. 정빈아 팔 내리세요. 자, 이 프린트 나눠준 뒤에 문제들 있죠. 요것들도 다 풀어오세요. 알겠지? 자, 푸는데 요건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푸는 거를 그 멘토 시간에 해결해도 괜찮아. 어차피 멘토 시간 쌤은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면 되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숙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자면 멘토 시간에 무엇을 해결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아까 오늘 선생님이 나눠준 요거 김춘수 꽃에 대한 문제 두 세트 있어요. 저 두 세트 해결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해결해야 되는 게 요거 현대시 이제 나오고 뒤에 문제들 있잖아. 그치? 요것들 풉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다 풀었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모의고사 풉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건 사실은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좀 달라. 근데 다르게 과제를 내줄 거야 계속. 근데 어쨌건 모의고사를 여러분들 계속 좀 푸는 게 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필요해.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을 읽고 풀고 해야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국어 능력이 늘어요. 기본적인 국어 능력. 자, 그래서 그거까지 앞으로 계속 조금 해나갈 거다라는 걸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다음 마지막 작품 프란츠 카프카 몇 페이지입니까? 232페이지. 자, 볼게요. 자, 요거 되게 특이한 작품입니다. 정빈아, 고개를 드세요. 허리를 펴. 나와 눈을 맞추세요. 그렇지. 허리를 펴고 아니 고개 숙이지 마. 나봐. 날 봐. 옛날에 노래 중에 날봐 기순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들어본 적 있어? 빅뱅의 대성이 부른 건데 트로트입니다. 자, 그래서 프란츠 카프카. 그럼 여기서 질문. 자, 여러분들의 문학적 소양을 한번 봅시다. 정빈아, 책 많이 읽었다며? 네.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책 에헤이. 시 같은 건 본 적 있었던 것 같아요. 뭔 시야? 진짜로. 자,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은요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유명한 소설가인데 어떤 소설을 썼느냐? 변신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변신 들어본 적 있어요?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눈을 떴더니 원래 외판원이었어. 그냥 되게 직장인으로 마치 공무원처럼 월급 잘 받아먹고 사는, 그래서 내가 내 가족들을 부양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족들을 부양하는 사람이고요. 가족들 입장에서 그냥 밥벌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더니 방에서 자기가 벌레로 변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을 나갔더니 온 가족들이 놀래. 그리고 내가 벌레가 되었다는 사실을 세상 그 누구에도 알리지 않고 방에다 가둬놓고 음식만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음식만 먹고 사는 식충이처럼 살다가 그 저기 동생이랑 갈등이 생겨서 동생이 책을 이렇게 던졌는데 배에 구멍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주고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 물질 만능 사회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야. 그 작품을 통해서 프란츠 카프카는. 자, 그런데 그 카프카가 바로 시의 제목입니다. 자, 이 패러디라고 하는 형식은요, 되게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작품만을 가져오는 게 패러디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패러디는 이런 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자, 뭐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목은 프란츠 카프카 정말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밑에 형식을 봤더니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메뉴판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맞지? 자, 그래서 여기에는 무엇이 되어 있어?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가격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물질화가 되었다라는 거야. 물질적으로 변했다라는 거야. 가격이 매겨져 있다라고 하는 건 물질적으로 본다라는 거야. 자, 물질 사회가 바로 뭐야? 무엇든 간에 그것에 가격과 가치를 매겨가지고 이제 위아래를 따지는 거, 이런 것들이 물질적인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런데 작품 제목 프란츠 카프카라는 유명한 소설가고요. 자, 그 다음에 샬 보들레르, 그 다음에 뭐 샌드버그, 프란츠 카프카 이런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냐? 되게 유명한 작가들이거나 학자들이에요. 작가들이거나 학자들이거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던 사람들이야.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던 사람들입니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 그 다 여러분 몰라도 나도 모르는 작가 있는데 보들레르는요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던 시인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학생 동안 보들레르를 볼 일은 잘 없을 거야. 왜냐면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 19금이라 가지고. 자, 근데 정말 인간의 본능에 대한 이제 아주 그 어떤 통찰력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한 작가고요. 자, 그 다음에 프란츠 카프카 아까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 이 대표적인 이게 지금 체코의 작가라고 되어 있는데 활동은 프랑스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카프카의 문학은 프랑스의 문학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카프카는 이제 이런 물질 만능 사회 에 대한 비판을 쓴 작가고요. 자, 어쨌건 간에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뭐냐라고 하면 다 정신적인 가치들이야. 맞죠? 그런데 이 정신적인 가치를 쫓았던 유명한 작가들과 학자들, 훌륭했던 사람들을 뭐 해놨어 지금? 마치 메뉴판처럼 가격을 매겨놨어. 그쵸?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뭐가 된 거냐면 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던 유명한 학자들, 작가들 플러스 메뉴판의 형식이라고 하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 있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합쳐가지고 그 안에서 무엇을 만들었느냐? 충돌을 만들어냈습니다. 서로 전혀 상관없는 이미지들끼리 충돌을 만들어내면서 자, 이렇게 비판적인 또는 풍자적인 시대 비판적인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자, 그리고 밑에 내용 더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시를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미친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아 커피를 마신대요. 자, 여기에서 화자의 역할을 봐야 됩니다. 자, 화자에게 제자가 찾아왔고요. 시를 공부하겠다고 했으니까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시를 가르치는 사람이겠지, 화자는. 맞죠? 화자. 시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제자가 찾아왔는데 자기가 가르치는 걸 배우겠다고 했더니 내가 뭐라고 표현해? 미친 제자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그걸 다시 말해보면, 바꾸어 말해보면 시를 가르치는 행위 자체가 어떤 행위라는 거야? 미친 행위라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미친 행위라고 표현했으니까 그게 어떤 표현이냐라고 하면은 여기 자조적 표현이 되는 거야. 내가 나 스스로를 낮게 보고 한심하게 보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나 스스로를 한심하게 본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되어버린 시대 자체를 한탄하는 거겠지. 맞죠? 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시를 공부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시도 뭐에 해당하는 거야? 정신적 가치에 해당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정신적 가치를 공부하겠다고 하는 미친 제자와 앉아서 커피를 마신대. 그런데 어떤 커피를 마신대?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게 일단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있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뭡니까? 굉장히 어떤 프랑스의 어떤 이 근대 문명을 상징하는, 근대 문화를 상징하는 인물을 값싸다고 표현했잖아. 그치?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이런 정신적 가치들이 다 뭐해지고 있어? 값이 매겨지고 있어 라고 하는 시대 또는 사회, 시대나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가 담기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던 사람들의 이름만으로 무엇을 차용한 거냐면 이미지를 차용한 거거든. 그래서 이게 바로 패러디의 형식이라는 거야. 거기 이 이미지에 플러스 뭐가 됐는데? 형식, 메뉴판이라고 하는 형식이 추가됐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형태도 마찬가지로 패러디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패러디를 통해서 그러면 또 무엇을 하고 있는데? 현실을 풍자하고 있지. 왜 풍자야? 우스꽝스럽게 이것도 우스꽝스럽게 그린 거야, 여러분들. 저는 하나도 안 웃긴데요. 아니야. 우스꽝스럽게 그려놓은 거야. 우스꽝스럽게 그려놨는데 이 우스꽝스럽게 그려놓음으로써 비판의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풍자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작품 내용 자체는 뭐 별거 없어요. 요거는요, 여러분들 저기 뭐냐 고등학교 이번에 이제 수능 특강에 이제 실렸던 작품이기도 한데 그 작년이죠. 작년 2학기 기말고사 중학교 3학년 그 분일 중 기말고사에 그 외부 지문으로 이제 들어오기도 했어요. 분일 예중은 사실 주변에서 국어가 정말 어렵기로 소문난 학교죠. 거의 고등학교 수준으로 시험을 치죠. 한번 시험에 막 문학 작품 막 10몇 개씩 막 시험 범위 들어가고 막 이런 학교죠. 그래서 요것도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공부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형태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뭘 배웠는데 일단 첫 번째는 문학 작품을 통한 심리적 체험인데 꽃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심리적 체험이라는 걸 알았고, 자, 이 작품을 재구성한 작품들을 보면서 문학 작품의 재구성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문학 작품의 재구성을 떠올리면서 패러디라고 하는 기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패러디라고 하는 기법이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이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일 때 보게 되는 모든 어떤 패러디가 활용된 작품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해학적 장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보다 더 높은, 더 어려운 가치를 추구하는 패러디는 사실은 좀 여러분 이 고3까지는 그렇게까지 만나기 어려워요.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패러디라고 하는 거는 이건 조금 이제 재미있는 어떤 요소, 유희적 장치로서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근데 유희가 유희로만 끝난 건 아니지. 시대 비판까지 나아가긴 하죠. 맞죠? 시대 비판까지 나아가긴 하는데 어쨌건 그런 형식으로 이제 패러디가 된다.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저기 오교원 시인의 저기 꽃의 꽃의 패러디라고 하는 작품은 일단 기본적으로 해학이 담겨있진 않지. 맞지? 되게 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재구성이 되어 있는 작품들을 오늘 배워봤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수업 내용은 끝인데